I can hide. In the morning, I'm wondering how I'm gonna get through the night. Sick and weary, and only 아이즈 와이트 샷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유작이며 원작 소설은 아르터 슈니칠러의 꿈의 노벨레입니다. 노벨레는 새로운 이야기 또는 중편 소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꿈의 노벨레라는 제목은 꿈의 이야기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영화와 소설의 줄거리에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영화는 소설의 맥락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차이가 발생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해 소설과 영화의 해석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이트부터 시작해서 소설의 해석, 그리고 소설과 영화의 다른 점을 거쳐 소설과 영화의 제목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You say you need your space, then pull me close. 저는 어린 시절 탐정이 꿈이었습니다. 탐정 교과서와 탐정 실습을 거쳐 셜록 홈즈에 다다랐습니다. 셜록 홈즈 시리즈를 탐독해 나갈 때쯤 에거서 크리스티의 에르큐 푸아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에르큐 푸아로의 수사 방식은 셜록 홈즈의 수사 방식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셜록 홈즈는 남다른 관찰력을 바탕으로 한 증거 수집과 그에 기반한 추리로 사건을 풀어 나갔습니다. 반면 에르큐 푸아로는 심리적으로 접근하여 사건을 풀어 나갑니다. 그리고 거만하지만 귀여운 그의 성격처럼 셜록 홈즈를 의식한 듯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종종 말하는 회색 뇌세포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포아로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범죄 수사에 있어 심리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 나아가 특정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를 만한 심리 특성을 파악하고 그러한 심리 특성으로 범인을 추론할 수 있다면 심리학은 독심술 외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심리학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종종 들르는 헌책방에서 발견한 심리학 책은 바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입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잘못에 대한 내용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사람이 하는 실수 혹은 실책은 무의식적 욕구의 발현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추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어지는 꿈, 노이로제로 넘어갈수록 제가 생각했던 심리학과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리비도로 환원시키는 내용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당시 중학생이었던 제가 읽기에 난해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프로이트에 실망한 저는 다른 책을 찾았습니다. 헌책방에서 발견한 책은 아들러의 아들러 심리학 해설이었습니다. 프로이트의 리비도를 원인으로 한 설명보다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왔고 특히 열등감에 대한 분석은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열등감이 많았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프로이트도 아들러도 제가 생각했던 독심술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그렇게 심리학은 점점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학교에 가면서 프로이트가 다시 등장하였습니다. 칼 포퍼가 비판한 것처럼 프로이트 이론이 과학인지, 즉 반증 가능한지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며 프로이트의 이론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진 않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에 끼친 영향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을 거칠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은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리비도를 억압하게 되고 억압받은 리비도는 무의식 수준에 머물지만 꿈, 말실수, 신경증과 같은 형태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드 영역에서의 리비도는 분출을 원하고 초자아는 이러한 리비도의 분출을 사회 제도 혹은 도덕 규범으로 억제하고자 하며 자아는 이드와 초자아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영역입니다. 꿈의 노벨레는 이러한 프로이트의 이론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작품입니다. 꿈의 노벨레 소설의 구조를 프로이트의 이론과 접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설의 시작 부분에서 주인공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의사이자 다정한 남편으로 묘사됩니다. 수면 위에 나와 있는 자아와 초자아가 완벽히 통제권을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적 체면, 도덕,
의사로서의 신분이라는 초자아가 지배하고 있으며 리비도는 차분하게 억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도회에 다녀온 뒤로 부부는 리비도에 대해 고백을 합니다. 깊은 곳에 갇혀있던 리비도가 틈새를 타고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리비도가 드러나자 평온했던 부부는 균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부인의 고백에 충격을 받은 주인공은 야간 진료를 시작으로 밤에 비엔나 거리를 헤매며 리비도 그 자체로 이끌려 들어갑니다. 주인공이 헤매는 어두운 밤의 거리와 비밀스런 가면 모임은 통제되지 않은 리비도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비밀스런 가면 모임에서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리비도를 마음껏 분출합니다. 여기에서 가면은 자아, 초자아의 감시를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면 어떠한 행동이든 사회적, 도덕적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리비도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가면을 쓴 주인공은 리비도를 분출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힙니다. 비밀스런 가면 모임에서 주인공은 신분이 노출될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의문의 한 여성이 주인공을 대신해 희생함으로써 주인공은 가면이 벗겨지며 자신의 리비도가 만천하에 공개될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주인공의 처벌을 대신한 여성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 초자아는 주인공에게 리비도 분출의 위험성과 죄책감이라는 경고를 내립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비밀스런 가면 모임에서 사용했던 가면이 침대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인공은 고통스럽게 흐느껴 울며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리비도를 확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내면이란 꿈과 현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수용하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겠다는 다짐을 보여줍니다. 가면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면은 리비도를 마음껏 분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면은 리비도를 가리는 역할, 즉 의사와 같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침대에서 발견된 가면은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면은 남편이 리비도를 분출하고자 했던 도구이며 그에 따른 처벌과 죄책감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가면을 벗고 부인과 마주하며 부부가 서로의 리비도를 공개하고 공유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리비도를 분출하고자 했던 욕망을 드러냄과 동시에 사회적 가면을 벗고 부부가 서로의 리비도를 마주하고 공유했음을 드러내는 이중적인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습니다. 억압된 무의식을 의식화하여 진실을 마주보고 리비도를 무조건적으로 억압하지 않고 건강하게 발산하는 것이 곧 정신분석학적 치유 과정이며 정신분석학적 치유 과정이 곧 이 소설의 흐름입니다. You bring me down for all to see. Then switch it up and treat 앞에서 me 언급한 것처럼 right. 영화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해 소설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지글러라는 인물은 소설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영화만의 고유 캐릭터입니다. 지글러는 막강한 부를 소유한 상류층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주인공과 당구장에 있는 방에서의 대화를 통해 비밀스러운 가면 모임이 단순히 주인공의 꿈이 아니라 실제하는 것임을 드러냅니다. 결과적으로 지글러는 비밀스러운 가면 모임에서 주인공을 대신해 희생한 여성의 죽음을 단순한 사고사로 위장하고 포장하는 등 시스템과 기득권의 비밀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진실을 덮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방황과 비밀스러운 가면 모임이 꿈인지 현실인지 모호하게 처리됩니다. 비밀스러운 가면 모임에서의 암호가 덴마크라는 것은 주인공이 꾸는 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반면 영화에서는 지글러의 존재로 인해 명확한 사실로 묘사됩니다. 따라서 소설은 리비도의 표출과 초자아의 경고, 그에 대한 자아의 고뇌와 해소로 해석될 수 있음에 반해 영화는 기득권의 비밀에 몰래 접근하려다 그 위협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될 위기에 처한 주인공의 고뇌에 가까워집니다. 소설에서 주인공은 비밀스러운 가면 모임에서 가면이 벗겨질 위기에 처했을 때 의문의 여인이 등장하며 끝내 가면을 벗지 않고 모임에서 빠져나옵니다. 반면 영화에서 주인공은 가면을 벗은 이후에야 의문의 여인이 등장하여 모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즉, 영화에서 주인공은 모임의 구성원들에게 얼굴이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지글러의 존재로 인해 비밀스런 가면 모임이 실제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맨 얼굴이 드러난 주인공은 자본과 권력 앞에 맨 얼굴로 통제되는 개인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침대에서 가면이 발견되는 내용은 소설과 동일하지만 가면의 의미는 소설과 완전히 다릅니다. 영화에서 가면은 기득권이 한 개인을 감시하고 있고 가장 사적인 공간까지 침투하여 위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Woke up late, the sun still shines. Awful cold.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설 전체는 꿈, 즉 본인의 무의식과 마주하고 그것의 공유를 통해 승화시키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소설의 제목은 꿈의 노벨레가 됩니다. 반면 영화는 자본과 권력 앞에 일상이 파괴될 수 있음에 두려움을 느끼고 진실로부터 눈을 질끈 감아버리는 개인에 대한 냉소적 시선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영화의 제목은 아이즈 와이드 셧이 됩니다.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